인생의 황혼기를 앞둔 중장년층에게 잘 먹는 즐거움은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누군가에겐 그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는데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서도 빨리 올라와. 너무 불편해. 음식 씹을 때도 이쪽 씹으면 요가 들썩거리고 막 그래도 말할 때도 이게 딱 안 박혀가 있고 아무래도 말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예, 그때 당시는 임플란트 초기지 아마. 그때 뭐 300만 원, 400만 원씩 이랬습니다.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식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음식을 가려 먹게 되고 말이 어눌해지며 대인관계에서도 위축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많은 환자는 긴 치료 기간, 반복되는 내원, 그리고 만만치 않은 비용 부담으로 망설이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시간을 줄이고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디지털 프라치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밀 진단을 기반으로 치료 과정을 단축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디지털 프라치에 대해 최강덕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잇몸을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공포들을 느낄 수 있지만 디지털 풀 아치 같은 경우는 최소의 절개를 하게 되겠고 또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풀이를 식립을 하고 난 이후에 6개월 이상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부위에 인공뼈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필요하지만 디지털 풀 아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수술이 끝나는 그 시기에 바로 임시보철이 약 95% 정도가 임시보철이 바로 올라갈 수 있고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내에 바로 최종 보철이 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풀 아치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최소한의 임플란트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가장 큰 디지털 풀 아치의 장점이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풀 아치를 우리가 수술할 때는 임플란트가 심어질 방향을 결정하고 심어질 위치와 각도와 사이즈 크기들을 모든 것을 결정한 이후에 수술틀이 만들어지면 그 수술틀을 입안에 고정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철의 그런 과정들이 아주 또 예쁘게 나올 수가 있고 환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게 디지털 풀아치의 그런 시술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들이 접목되기 때문에 보철의 그런 정확도, 정밀도가 일반적인 그런 수술 방법이나 임플란트 시술에 비해서 훨씬 더 탁월하게 올라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오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거리를 가벼운 걸음으로 걸어오는 박경천 씨는 요즘 행복하게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봄은 그리 따뜻하지 않았는데요. 틀니의 불편함 때문에 식사하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난 후 그녀의 삶이 달라졌는데요. 그래서인지 그녀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입니다. 이빨이 저는 자꾸만 빠지는 게 아니고 이빨이 한 개 상에서 불라졌어요. 그런 게는 이빨로 갖다가 털리 해가지고 3번을 고쳤어요. 이제 이빨 한 개 없어질 때마다 또 다시 가가지고 수리하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고 그래 해가지고 이빨로 갖다가 한 1년을 안 꼈어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서도 빨리 올라와. 그럼 화장실 뛰어가가지고 또 이제 다시 끼가가지고 오가지고 먹고 이랬거든요. 그런 게 너무 불편해. 치과마다 다 다니가지고 가니까 협심증 약 먹는다고 안 해준다는 거라 다. 그날도 2군데 가고 이제 3번째 여기 왔어요. 오니까 이제 원장님이
약 먹어도 해준다고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마라 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래 그날 바로 이제 견적 빼고 다 했어요. 안녕하세요. 잘 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예, 계셨죠? 예, 예. 뒤로 기대 보실까요? 한번 예. 한번 봅시다. 다물으시고 한번 예. 아 해보시고 다물으시고 오케이. 아 해보시고 다물으시고 한번 아 해보세요. 식사하시기가 어때요 지금? 밑에는 다 괜찮고 한데 위에 이빨 이게 그렇죠. 좀 아픈가. 아무래도 그렇죠, 그죠? 아픈 게 한 개 있는 것 같아. 위에 예, 이빨이. 예, 위에 지금 우리가 치료 예.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예. 여기 그걸 보이시나요? 여기 예. 예, 여기 관리가 치실 치간 치수를 써야 되고요. 예. 아쿠아핏 가지고 여기 청소를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밑에 안쪽도 그렇습니다. 조금 약해요. 아주 잘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해지면 결국에는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서 아까 위에 그 이쪽에서 예. 불편하다는 부분들이 나온 게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만 신경 잘 쓰시고 아마 여기 이제 위에 보철이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 훨씬 좋을 거예요. 예, 예. 요즘도 김치 잘 드십니까? 아이고 김치 먹고 맨날 옵니다. 맨날 오래. 브로콜리도 먹고 오고. 아, 그러시구나. 감사합니다. 오늘 그 확인 좀 하고 예, 가시도록 그렇게 해드릴게요. 예. 자, 박경천 환자분이 처음 이렇게 내원을 하셨을 때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아가 거의 다 부러지고 썩어서 다 문드러진 상태에서 뿌리만 있는 상태에서 왔고 뿌리 옆쪽으로 잇몸 쪽에 염증이 다 생긴 상태에서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환자분이 협심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렇게 전신질환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치료받고 있는 병원과 잘 협업을 한 상태에서 약을 조절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이 치아 뿌리들을 또 뽑고 또 이렇게 마무리함으로써 최소 절개로 이용해서 디지털 프라치 시술을 함으로써 안전하게 디지털 프라치 시술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천 씨처럼 전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치과 치료 전 철저한 사전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용 중인 약물과 심혈관 상태를 확인하고 출혈 위험과 마취 안정성을 자세히 검토한 뒤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치아 뿌리 있는 부분들을 발치를 하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디지털 프라치를 시술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0.01mm 정도의 오차를 정확하게 확인을 한 이후에 이제 시술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하악골 뼈 자체가 어느 정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신경도 우측을 봤을 때 안정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좌측을 봤을 때도 신경이 안정적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하악골 자체가 괜찮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전체적인 치아를 회복하는 디지털 프라치를 계획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시술이 완료된 상태라 보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환자분들이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들 오게 되면 환자분들의 그 어떤 시술을 받은 시한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이 복용하고 있는 약이 어떤지에 따라서 치료 계획들을 우리가 잘 컨트롤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시술을 해줘야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컨트롤된 상태에서 병원에서 약을 드시거나 또 수치가 안정적으로 들어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심장 관련 그 질환에 관련돼서 약을 드시거나 시술을 받거나 수술을 받은 환자분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약 때문에 환자분이 출혈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 해가지고 시술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시술법이 될 수 있겠고 특별히 디지털 프라치를 우리가 시술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잇몸을 절개하는 시술을 거의 하지 않고 최소의 절개로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프라치 이후 경천 씨는 정기적인 예방 관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협심증 약을 복용 중인 만큼 잇몸 상태와 염증 반응을 더욱 세심하게 살핍니다. 보철물 주변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작은 출혈이나 부종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데요. 치료가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수입니다. 아무래도
그 전신 질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하는데도 조금 더 우리가 특별한 이렇게 기술력과 또 방법들로 이렇게 접근해가는 그게 필요하고요. 치간 치솔, 치실, 특별히 구강 세정기를 사용하는 물 청소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다 얻은 것 같지. 먹는 게 이리 근 70평에 살면서 이리 좋은 걸 갖다 처음 느꼈어요. 그 이빨 제일 처음 해고 김치 먹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한 2년을 갖다 김치를 못 먹는 게네. 그 요즘은 음식 먹을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제가. 쉼없이 돌아가는 기공실에서는 환자의 새로운 치아가 매일 태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스캔을 기반으로 개개인의 구강 구조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요. 작은 오차도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공 과정에서는 정밀도와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료진과 기공사의 긴밀한 소통 속에서 환자에게 맞는 보철물이 제작되는데요. 이 과정은 치료 후 편안함과 사용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디지털 플라치의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술에 한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이 보철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철에 관한 부분들이 기공소와 또 우리 수술하는 원장님과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또 환자분들의 그 어떤 원하는 부분들이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공소에서 작업을 할 때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보철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퀄리티의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 보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단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빠른 경우는 2, 3일 만에, 일주일 만에도 이 최종 보철을 완성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정밀도가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상승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본 뜨고 맞추고 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수월하게 되면서 정밀하게 맞아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기검진을 위해 치과를 찾은 김한호 아버님은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부실한 치아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매번 접착제를 발라 고정해야 했던 틀니는 따뜻한 물 한 잔에도 맥없이 녹아내려 그의 식탁을 늘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빨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틀니로 반응하고 막 이래갖고 막 안 좋아가지고 재작년부터 내가 이게 밑에 끼 완전 그거는 틀리라. 그런데 그걸 해놨으니까 막 음식 씹을 때도 이쪽 씹으면 요가 떨썩거리고 막 이게 막 떨쩍떨쩍 이게 노는 거야. 그래도 말할 때도 이게 딱 안 박혀가 있고 아무래도 말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예. 오세요. 자리에 앉으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입안에 그 씹히는 거 교합 체크하고요. 예. 그다음에 잇몸 관리하는 거, 특별히 오늘 잇몸 관리하는 부분들 확인을 좀 더 해드릴게요. 아이 보시고, 다물으시고 없네. 아이 보시고, 다물으시고 없네. 아이 보시고, 다물으시고 없네. 아이 보시고. 교합은 전체적으로 양쪽 다 안정적입니다. 잇몸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를 아주 잘 하십니다. 잘 하시는데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쿠아픽 물 청소하는 걸 조금 더 써주시면 좋아요. 네, 됐고, 자, 내려오셔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김안호 환자분 같은 경우는 하악은 거의 뽑기 일보 직전에 치아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상악은 다수의 치아와 그리고 부분 틀니를 하고 있는 상태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하악부터 먼저 수술하기를 원하셔서 하악부터 임플란트 디지털 프라치 시술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 또 상악이 안 좋아져서 상악도 디지털 프라치를 이후에 시술을 받게 된 환자입니다. 먼저 하악을 이렇게 시술을 한 상태에서 상악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치아를 뽑고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상악 같은 경우에는 함기화돼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금니 쪽에는 상악동 막거상술을 하면서 그 부분에 디지털 프라치 시술을 안전하게 시행을 하였고, 바로 연결을 하여서 전체적으로 상하악 디지털 프라치 보철이 들어가서 완성된 그런 상태라 보면 될 겁니다.
디지털 프라치가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이가 들어가면 관리할 때 치수술질 하실 때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여기 잇몸 쪽으로 요 세워서 소를 이렇게 세워서 해주시면 나중에 입안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드릴 거지만 그 안쪽을 닦아 주셔야 되는데 안쪽은 위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안쪽은 소리 이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세워진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잘 안 되니까 칫솔 여기 안쪽 여기를 없애버리고 끝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끝을 이렇게 해가지고 닦아주면 훨씬 더 나는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닦아줘야 돼. 그래야 돼. 난 또 그냥 땡기는데.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쿠아페이죠. 구강세정기를 그냥 이렇게 그냥 하지 말고 이 밑에다가 이렇게 대야 됩니다. 여기 밑에다 대고 여기다 쏴줘야 돼. 잇몸에다 쏴줘야 돼. 그렇게 해주시면 딱 그 부분이 청소가 딱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입안에서 하는 부분들도 조금 더 확인을 해드릴게요. 됐습니다. 일반 치아와 달리 임플란트는 보철물과 잇몸 사이의 미세한 틈새 관리가 중요한데요. 잘 씹는 것만큼 잘 닦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병원에서 디지털 프라치 시술을 지금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고 이렇게 관리를 참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한 10% 정도는 또 옛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거는 환자분들의 처음 모습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환자분들한테 꼭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좀 이렇게 상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환자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치과에 정기적으로 계속 나오셔서 또 관리를 받으면서 스케일링 받고 잇몸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옛날에 내 본이처럼 쓰거든요. 요새는 그 뭡니까 물렁뼈 같은 것도 뭐 씹을 정도니까 그때하고는 천지 차이지. 뭐 바르면 뭐서 이제 뭐 이빨 아무 탈 없이 안 아프고 이제 뭐 잘 사용하는 게 문제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잇몸을 파고드는 틀니의 통증 때문에 식사 시간마다 가위를 들어야 했던 여운학 씨는 식사 시간이 고통이었는데요. 이곳에서 디지털 프라치를 하고 난 후 그 시간이 제일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부분 틀니를 해가지고 한 2, 3년 했지요. 하고 나서 그 틀니 자체가 잇몸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래도 잇몸이 실키고 이래가지고 아팠는데 그걸 막 거의 한 10몇 년 참았죠. 예, 그때 당시는 임플란트 초기지요 아마. 그때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랬습니다.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시술하신 분들이 막 빠진다 하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못 했죠.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식사 잘 하셨고요. 예. 자, 아이보시고 다물으시고 합니? 아이보시고 다물으시고요. 하면 오른쪽 왼쪽 어느 쪽이 조금 더 수월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어느 쪽으로 좀 씹었는데요. 예, 지금은 예. 그런 게 없습니다. 없어요. 한번 볼까요? 아이보시고 다물으시고 치술질도 더 조금 더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물 청소하는 것도 헹굴 때 헹구 주시면 되거든요. 각을 한번 해볼게요. 예. 그렇죠. 좀 더. 샤워할 때 이렇게 입 헹구는 것만 해줘도 우리가 뭐 칫솔질이나 물 청소를 안 해도 이게 될 정도로 디지털 프라치의 그 기능 자체가 좋거든요. 네. 한 번 더 볼게요, 제가. 맞습니다. 이거만 해도 깨끗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헹구는 요 방법만 예, 잘 감사합니다. 하셔도 좋을 거예요. 예. 오늘 그 씹히는 거 검사 조금 더 하고 그렇게 가시도록 그래 할게요. 예. 여운학 환자분이 내원하셨을 때는 상하 틀니를 끼고 있는 상태로 내원하셨지만 환자분이 틀니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그 일상생활이나 식사하는 중에서는 틀니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디지털 프라치에 대한 이야기들 듣고 시술을 받기를 원하고 오셨습니다. 지금 하악 같은 경우는 어금니 쪽에도 신경이 내려오는 부위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까지 심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근데 상악 같은 경우는 상악동이 상당히 함기화가 돼가지고 많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상악동 수술을 할 수 있고 바로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디지털 프라치 시술을 하고 난 이후에 완성되기까지는 채 한 달도 안 걸린 상태에서 최종 보철까지 완성을 하고 마무리한 그런 환자라 보면 될 겁니다. 오랫동안 많은 환자가 선택해온 틀니는 잇몸 위에 얹는 방식이기 때문에 씹는 힘이 잇몸에 직접 전달되고 시간이 지나면 맞지 않거나 통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치료가 디지털 프라치입니다. 아무래도 털리 같은 경우는 잇몸 형태에 맞는 털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얹고 이렇게 하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털리를 만들어서 사용하면서 잇몸도 변화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털리하고 잇몸이 안 맞으니까 그 접착제를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하지만 접착제 사용하는 그 자체가 또 불편합니다. 그래서 접착제를 써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씹는 것도 힘들어지고 또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외부적으로 사회생활하기가 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생기게 되죠. 반면에 디지털 프라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임플란트를 치아마다 다 심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필요한 부위에 뼈가 있는 부위에 4개, 5개 임플란트를 심어서 12개까지 치아를 회복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니하고 다르게 고정성으로 보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식사를 하는 거나 사회생활에 복귀했을 때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이로움을 갖는 부분이 디지털 프라치의 그런 시술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병원 근처 식당을 찾은 운학 씨. 따뜻한 음식이 한상 가득 차려집니다. 이제 예전처럼 음식을 잘게 나누지 않아도 되고 식사 속도를 조절할 필요도 없는데요. 틀니가 겉돌아 끊어먹기 힘들었던 국밥 속 소면도 큼지막하게 떠놓은 밥 한 숟가락도 거칠 게 없습니다. 음식을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즐거움. 이전에는 틀니 때는 조금이라도 강한 게 들어갔다가 그 틀니가 잇몸에 걸리면 못 견디거든요. 애가 씻어야 돼. 근데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는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기쁘죠. 너무 감사하고.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마음 놓고 부담 없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그렇게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예, 진짜 좋습니다. 틀니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틀니를 사용하는 중에 많은 불편을 겪으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 디지털 프라치를 통하여서 좋은 회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디지털 프라치가 가진 탁월하고 발전적인 기술은 좋은 도구가 됩니다. 디지털 프라치의 이 도구를 통하여서 입안의 치아를 회복하시고 삶의 자신감을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아는 오늘을 위한 도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지탱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랫동안 맛있게 먹고 말하고 웃기 위해 지금부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치아 건강, 미래를 준비하는 또 하나의 선택이지 않을까요?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릎에 통증이 나타나는 무릎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무릎은 건강하십니까? 잠을 못 잤어요. 진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차라리 이불 덜면서 막 울고 죽고 싶기도 아팠어요. 바닥을 듣지 못해요. 이 다리를 끌고 가야 몸체가 가거는 거라. 새덩거리가 이거 누지른 무릎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 무릎 관절증은 남성과 비교해 여성 환자가 2배가량 많은데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관절과 주변 근육이 약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성별과 무관하게 무릎 관절증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발병 나이도 낮아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박만준 원장과 함께
무릎 질환과 그 치료법인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으로 진행하는 퇴행성 관절염하고 그다음 질병으로 생기는 다른 뭐 화농성 관절염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통풍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운동의 퇴행성과는 관계가 없는 질환이고요. 그다음 스포츠 손상으로 인한 무릎 질환도 있겠죠. 인대 파열이라든지 또는 연골 손상이라든지 스포츠 손상으로 인한 인대 손상 같은 그런 무릎 질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요, 사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오기도 하지만 또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천적으로 연골이 약한다든지 또는 다리가 오자다리인 분들은 무리한 활동을 하거나 또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관절염이 진행하는 속도가 일반적으로 빠를 가능성이 더 큽니다. 활동을 많이 하고 나서 무릎이 시큰거린다든지 또는 열감이 느껴진다든지 또는 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충분히 쉬고 나면 또 회복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점점 그 빈도가 빨라지는 게 관절염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평지 걸을 때는 보통 큰 무리가 안 되는데요. 오르막, 내리막,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중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면 이제는 관절염이 시작했구나라고 이제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절염의 초기에는 사실 자기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끔 충분한 안정과 휴식, 그 다음에 약물 치료 이런 걸로도 사실 효과를 크게 볼 수가 있고요. 중기로 접어드는 경우에는 적절한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관절 강내 주사라든지 또는 이제 물리치료 이런 걸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기 후반 정도 되면 병기가 3단계 정도까지 간다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연골이 마모가 되거나 반월상 연골이라는 물렁뼈가 찢어져 있는 경우에는 저절로 붓거나 또는 재생이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걸 회복할 수 있게끔 무릎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이란 수명이 다 된 마모된 연골과 물렁뼈를 대신할 만한 대체물을 사실은 삽입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뼈를 절삭을 하고 특수화금으로 된 인공관절이 삽입이 되어서 정렬과 모양을 맞추게 되고 밸런스가 맞게 되면 자기 무릎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퇴행성 관절염이 말기까지 진행을 하면 사실 무릎의 기능을 사실 잃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공관절 수술이란 인공삽입물이 들어가서 자기 원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기만 한 화요일 정오. 오늘 수술을 앞둔 권미자 씨의 병실에는 무거운 기운만이 가득합니다. 어제도 무릎이 아파 잠을 못 이뤘는지 미자 씨 얼굴은 무척 불편해 보입니다. 이 애가 아픈 지 한 1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 가니까 관절인데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증크림 가가지고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거저 한 1년을 맞은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걸음 못 걸리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또 주사 맞으면 또 덜 아프고.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수술해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년 봄에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기를 못 걸어가겠는 거예요. 두 개 다 아파가지고. 이 애가 뻐덩뻐덩해가지고 안 오므라져요. 그래가지고 누구 소개를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 사진 찍으니까 관절이 이쪽이 뼈가 허여졌더라고요. 안 하면 안 되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 앉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 집에서는 이제 우리 아저씨 등산을 짚고 다니면서 화장실 갔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못 걸어갔어요. 서 있는 것도 불편하고 다 모든 게 다 일상생활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배가 갈근 거 있죠. 그 뭐 버스락 소리가 날 정도로 잠을 못 잤어요. 진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차라리 이불 덮어서 막 울고 죽고 싶기도 아팠어요. 그냥 빨리 했으면 싶어요. 안녕하세요. 잠은 잘 주무셨지요? 네, 네, 좀 있으면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진행할 거고요. 네네.
우리 아시다시피 오른쪽 무릎은 네. 여기도 관절염이 심해서 네. 이제 로봇 수술로 수술을 할 거예요. 네네. 지난번처럼 네. 무릎을 반듯하게 만들고 네. 다리 정렬을 반듯하게 해서 네. 편안하게 제가 해드릴 거예요. 네. 오늘만 좀 고생하도록 해요. 아이고, 알겠죠? 아니 안 아파서 전문했을 때 네네. 너무 그 네. 멍이 안 들고 안 아프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로봇 수술한다고 멍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네. 환자분한테 잘 맞았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건미자 환자분은 양쪽 무릎이 동시에 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으로 있어 왔는데 다른 여러 병원들에서 주사 맞고 침 맞고 이런 보존적 치료를 계속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감소되지 않고 점점 심해지는 양상으로 내원했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벌써 이제 관절염이 진행 시기가 4단계 끝까지 사실 와서요. 무릎뼈가 심지어는 내려앉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상태로 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절염이 4단계 끝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였고 보시다시피 내반 변형이 거의 15도 이상 되는 정도로 굉장히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더 정확한 정렬을 맞추고 밸런스가 확인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로봇 수술을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2주 전에 왼쪽 더 심한 쪽을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을 했고요. 수술 전 MRI 사진상에서 보면 실제로는 이 바깥쪽 뼈의 높이보다 7mm 정도의 이 뼈의 결손이 사실 생겼거든요. 그래서 특수 인공관절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술한 후의 사진이고요. 지금은 내측 부분에 뼈의 결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측 구역의 블럭이라는 걸 사용했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중간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스템을 사용을 했습니다. 수술한 후의 사진이고요. 이렇게 휘어있던 다리가 지금은 이렇게 다리가 반듯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오른쪽 무릎을 계획을 해서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수술실로 이동하기 전 준비가 한창입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이젠 떨리지 않는데요. 빨리 수술을 받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수술실에서는 박만준 원장이 미자 씨의 검사 결과를 로봇 장치에 등록시키고 현재 임대 상황을 고려해 수술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할 수술은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치환 수술입니다. 현재 컴퓨터 프로그래밍 상으로 지금 수술 전에 10.6도의 내반 변형이 있던 것을 지금 뉴트럴하게 정렬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어떤 커팅으로 어떤 세팅을 할지 지금 플레잉을 다 해놨고요.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인공관절 수술과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차이점은 누가 수술기를 진행하느냐,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실시간으로 로봇 인공관절은 커팅된 양과 내측과 외측, 그다음 굴곡과 친정 간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밸런스가 안 맞거나 하면 추가로 커팅을 더 진행을 하거나 확인을 하면서 모니터 화면상에서 갭 차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수술이 진행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 시행하던 수술보다 정확도가 높으며 수술 중 감염과 출혈에 대한 위험이 적기 때문에 회복력이 낮은 고령 환자나 만성 질환자에게 적합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피부를 절개해 관절을 노출한 후 손상된 경골과 대퇴골 관절면 부위를 다듬어 교정합니다. 이후 특수 금속을 씌우고 그 사이에 연골 역할을 하는 특수 플라스틱판을 삽입하면 모든 수술이 끝나게 되는데요. 3D 입체 영상으로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세심하게 파악하면서 수술이 진행돼 면부의 손상이 적고 더 섬세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아주 만족스럽게 수술이 진행되었고요. 정확하게 내측 외측 아주 밸런스 있게 잘 잡혀서 대단히 만족합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은 따로 없고요. 마취 회복이 되고 난 직후부터 바로 앵클 펌핑이라고 해서 발목을 굴곡과 신전을 자주 하고 무릎을 쭉 펴서 기스게 펴듯이 힘을 주는 그런 큐 세팅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그런 운동을 통해서
근력 회복을 빨리 될 수 있게끔 하는 훈련을 바로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부터 바로 걷는 연습과 물리치료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제일 먼저요, 그냥 재활하고요. 재활을 한 달 정도 하고, 한 6개월 정도는 또 건강을 위해서 이제 좀 운동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것도 식당도 해야 돼요. 내 다리를 잘 챙겨야 되겠죠. 원장님이 잘 고쳐놨으니까 제가 잘 쓰게끔 잘 운동해가지고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 바람입니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병원을 찾은 천순이 어머니는 요즘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릎 통증으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화장실까지도 가지 못할 만큼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이 정도 걷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저는 무릎은 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아플 일은 없다고 자신하고 살았거든요. 아침에 한 6시 반쯤 딱 깼는데 일어나지 못해요. 일어서질 못하는. 그래가지고 뒤가지고. 그래가 우리 집 위에가 재활의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9시 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갔었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퇴행성 관절염인데 1, 2, 3, 4기가 있는데 2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사를 맞아보고 오늘 맞는 주사가 선생님은 허리 양쪽에 두 대 맞는다 하더라고요. 그래 거기서 맞았어요. 그래 맞고 7월 9일 날부터 스테로이드 주사하고 신경 주사라는 걸 맞아보자 하더라고. 맞으면 좀 괜찮을 겁니다. 안 되는 거지. 바닥을 딛지 못해요. 오른쪽 바닥을 디디고 왼발로 다리를 끌고 이 다리를 끌고 가야 몸체가 가거는 거라. 새덩거리가 이거 물지르는 거예요. 여기 병원은 허리 아플 때 그 방송 보고 제가 빨리 검색을 하니까 이 병원이더라고요. 그때는 이 무릎은 전혀 안 아팠고 이제 MRI 찍고 주사 맞고 그런데 허리가 깨끗이 나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병원에 대한 신뢰가 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왔다니까. 선생님은 관절염이라는 얘기는 안 하시고 연골이 다 달아가지고 뼈가 부딪혀가지고 이건 도저히 수술을 안 하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수술했다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술하고 오늘 첫 방문인데요. 많이 힘드진 않으셨어요? 아버지. 그건 입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 근데 진통제를 맞아서 그러는지 차츰 고통이 조금 잦아들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수술한 지 아직 2주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은 당연히 아픈 시기고 그래도 수술한 지 3일째부터 우리 걷는 연습하고 또 굉장히 재활을 잘 견뎌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실제로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낫는 데는 한 3개월이 걸리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 시장도 다녀오시고 이 정도까지 회복이 됩니다. 수술하기 전 사진을 보면 반월상 연골이라는 물렁뼈가 이제 뿌리 부분에서 찢어져 있고 연골도 달아 있고 그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골계사라는 병까지 와서 아래쪽에 있는 경골뼈가 이렇게 주저앉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수술하기 전에는 다리가 이렇게 휘어 있었고 지금은 수술 끝나고 나서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반듯하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수술하고 난 사진이고 지 크기에 딱 맞고 모양도 반듯하고 옆에서 봐도 자기 크기에 딱 맞고 모양이 반듯하고 아주 예쁘게 수술이 잘 돼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이제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 적절한 재활 운동하고 그다음 관리를 잘 해주시면 이제는 제 생각에는 무릎 때문에 고생하실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근데 제 앞에 했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예. 한 6, 7명 되는데 그분들이 다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쌤한테 더 신뢰감이 가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믿고 와줘서 감사하고 실제로도 아주 대단히 만족스럽게 잘 돼서 정말 몸 밸런스라든지 하지 정렬이나 모양이 정말 예쁘게 만족스럽게 돼서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아지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천순이 환자분은 오른쪽 무릎 통증이 심해서 내원하셨는데요. 아픈 지가 사실 제법 되셨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비수술적 요법으로
콘주란 주사도 맞고 연골 주사도 맞고 다른 여러 가지 치료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고 계속 호전악화를 반복하면서 점점 심해지는 양상이셔서 내원하셨습니다. 사실 이분이 여러 가지 질병이 많으세요. 뇌동맥류 수술도 받으셨고 그 지병이 있으셔가지고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은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릎에 염증을 발생시키는 모든 질환을 뜻하는 무릎 관절증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가장 많으며 이는 연골, 연골판, 인대 등의 손상이 뼈의 손상으로 이어져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일반 엑스레이를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체중 부하를 해서 찍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체중 부하를 해야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 관절염의 진행 시기를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병기를 보면 천순혜 씨는 다른 병원에서는 관절염이 2기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체중 부하 사진을 찍어보니까 내측 부분의 관절 간격 협소가 반대측에 비해서 혹은 건측에 비해서 명확하게 좁아져 있는 게 보이고 거의 닿을 듯이 보이거든요. 실제로 이 정도면 4기에 가까운 3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엑스 사진상에서 관절염의 단계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요.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MRI상에서 연골의 손상 정도, 반월상 연골의 마모 정도, 파열 정도를 확인하고 나머지 인대라든지 뒤쪽에 있는 근육이나 이런 부위에도 사실 낭종이라든지 다른 혹이 있는 경우도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수술을 결정했다고 하면 숨어있는 변변까지 같이 치료하기 위해서 MRI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천순희 환자분은 수술 전 MRI를 촬영해 보니까 이분은 골괴사라는 병이 와 있었어요. 무릎 내측 경골 부분의 근위부에 반월상 연골에 찢어져서 밖으로 밀려서 탈출이 돼 있으니까 연골 보호하는 효과가 전혀 없고 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골괴사라는 병이 와서 뼈가 일부가 함몰이 됐습니다. 네, 그런 걸 발견했습니다. 나머지 다행스럽게 내측 측부인대라든지 다른 인대들은 괜찮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적절하게 한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술하기 전 사진이고요. 수술하기 전에는 내측 부분이 거의 닿을 듯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였고 오른쪽 무릎이 5.2도 정도 내반 변형이 와 있었는데요.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다리 정렬이 0도, 즉 정말 중립 자세로 굉장히 밸런스가 좋게 수술이 되었습니다. 옆에서 본 모습을 보면 자기 크기에 맞는 인공관절이 적절하게 잘 삽입이 되어 있고요. 정면에서 본 모습도 자기 크기에 맞고 밸런스가 맞는 좋은 수술 후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재활치료실을 찾은 천순희 어머니.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운동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릎 관절의 가동 범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도수치료는 굳어진 무릎 관절과 주변 근육들을 손으로 하나하나 만져서 수술로 인한 무릎 관절의 기능적 제한을 완화하고 무릎의 움직임을 개선하며 수술 후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줍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에 재활치료라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운동 범위가 수술 전만큼 또는 그보다 더 잘 회복하는 게 관절 운동 범위 회복이 첫 번째고요. 그게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근력 저하가 오지 않고 근력이 강화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뼈를 절삭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근육을 봉합을 하고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이 시간이 사실은 최소 한 달 이상 사실 소요가 되는데요. 아프다고 운동을 안 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운동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무릎이 붓는다든지 또는 근력 저하가 계속 유지가 돼서 올바른 보행을 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근손실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 원래 크기로 근육 양을 회복할 때까지 최소 5배에서 6배의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며칠 동안, 한 일주일, 한 달 동안 아파서 운동을 안 했다고 하면 회복하는 과정까지 한 5,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소요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 빠른 일상으로 복귀를 원하신다면 열심히 재활운동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맨 처음에 병원에 올 때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아팠거든요. 어느 정도 아프냐면 느낌이 건장한 남자가 새덩어리를 들고 아니면 돌덩어리를 들고 꽉 누지르는 것이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왼쪽 발로 걸어가면서 오른쪽 발을 떼야 될 거 아닙니까? 못 떼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끌고 밀고 간다. 그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래 아팠어요. 그래 아팠는데 지금 수술 19일 날 하고 오늘까지 지금 2주째 아닙니까? 그지? 아까 저 문에서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잡지도 안 하고 누가 부축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무 잘했다는 생각. 전부 다 누구가 무릎이 아프다면 나는 권할 거예요. 수술하라고. 하고 싶은 거 맞죠? 올해 사실은 친구들 몇 명이 있어. 색 하나 올려매고 운동화 신고 역사 뭐 당 같은데 답사하는데 미술관도 가고 우리가 그래 하려 했거든. 다리가 아프면 제가 아프니까 다 꼼짝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 취소되고 있잖아요. 지금 나서면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거 하고 해외 우리가 또 좀 다 한 번 돌자 이랬거든요. 그것도 가고.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획기적인 기술이 많이 발전합니다. 처음 인공관절 수술이 나왔을 때만 해도 정말 좋은 수술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좋은 수술 방법도 더욱더 정밀하고 정교하게 수술을 하게 되어서 자기 인대 균형뿐만 아니라 0.5도, 0.1도 간격으로 더 정밀하게 수술을 해서 본인의 무릎에 더 가까운 수술을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게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나온 지 벌써 몇 년이 지났고 그로 인한 성과가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보다 더 정교하고 정밀하게 수술이 가능해져서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예방이 되고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점점 뛰어날 수밖에 없게끔 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릎 수술을 앞둔 분들이라면 무릎 전문의 선생님들과 면밀히 상의를 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관절이 약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적절한 관리를 통해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건강한 미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